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중학생들이 선생님을 집단으로 때려 죽이는 게 정당한 행위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애국적 행동이라면요? 10대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문화재를 불태우고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혁명 활동이라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영상 계속 보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사이비 종교에 덜 흔들립니다. 저희끼리만 믿는 효과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966년부터 10년간 중국 전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마오쩌둥. 대약진 운동 실패로 권력을 잃은 이 독재자는 다시 정권을 되찾기 위해 한 가지 사상 실험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탄생한 게 홍위병입니다. 오늘 컬트썰에서는 평범한 10대 학생들이 어떻게 100만 명을 죽인 살인 집단으로 변했는지, 그 광기가 어떻게 5천년 중국 문화를 송두리째 파괴했는지, 그리고 왜 이 아이들은 결국 버려졌는지, 역사의 가장 끔찍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1966년 여름, 베이징. 해가 뜨기 전 새벽의 공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참은 것 같은 고요함이죠. 며칠 전부터 골목마다 붙기 시작한 붉은 전단. 손바닥만 한 크기가 아닙니다. 벽 전체를 뒤덮을 만큼 큰 대자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구 타파. 낡은 풍속, 낡은 문화, 낡은 사상, 낡은 관습을 없애라. 처음엔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또 정치 캠페인이겠지. 곧 사라질 거야.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전단에 묻은 페인트 자국을 보세요. 아직 어린 손으로 급하게 휘갈긴 붉은 글씨들. 밤늦게까지 페인트통 나르며 벽에 구호 새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5살에서 20살 사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누군 웃고 있었고요. 누군 무표정했고요. 누군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변했어요. 학생들 팔에 똑같은 붉은 완장이 나타났습니다. 홍위병. 이 천조각 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법을 집행할 권한, 도덕을 심판할 권한, 그리고 생명을 빼앗을 권한까지. 아침 7시 조금 넘은 시각. 베이징 곳곳의 학교 앞. 파란 교복 입은 학생들이 대오를 갖춰 섰습니다. 손에 든 것들을 보세요. 나무 막대기, 빗자루, 쇠몽둥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건. 작고 붉은 책 한 권. 마오 주석 어록. 이 책은 교사도 거스를 수 없고요. 경찰도 거스를 수 없고요. 심지어 부모조차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위였습니다. 책을 펼쳐보면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혁명은 반항으로 시작된다. 이 한 줄이요. 학생들 가슴에 폭약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아이들 눈에는 한 가지만 보였어요. 낡은 세계를 끝낸다. 자신들이 그 위대한 혁명의 주인공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작 그 아이들은 혁명이 뭔지 몰랐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냥 멋진 것, 영웅이 되는 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고작 열 몇 살인데 사상이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알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날 새벽, 그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광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만든 광기일까요?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혁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적을 만드는 겁니다. 홍위병에게 적의 범위는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가까웠어요. 아이들 머릿속에 주입된 구도를 보시죠. 낡은 사상을 가진 자, 지식인, 부르주아, 종교인, 외국 문화를 좋아하는 자, 권위 있는 직업을 가진 자, 그리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모든 자. 이 리스트를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깜짝 놀라신 분 계실 겁니다. 이 기준이라면 베이징 시민 절반 이상이 적이 되거든요. 더 무서운 건 기준이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어제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요. 오늘 갑자기 혁명을 해치는 존재가 됩니다. 홍위병의 적 규정은 논리가 아니라 분위기로 정해졌어요.
학생들이 모여서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적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이 어딜까요? 학교입니다. 학교는 지식을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은 혁명을 방해한다는 논리가 퍼졌어요.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첫 번째 타깃이 됐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죠. 등굣길. 학생들이 운동장에 누군가를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교장 선생님이에요. 평생을 교육에 바친 분. 학생들 대부분이 존경하던 어른. 그런데 그날 아침 그분은 부르주아적 성향을 가진 반혁명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 중국 전통 가구가 너무 많다. 단 한 줄. 그게 부유층 취향이라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자기 반성 없는 반동분자가 되니까요. 학생들이 그분을 운동장으로 끌고 갔어요. 책상을 가져와서 그 위에 세웁니다. 목에 종이판을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십시오. 반동견 반혁명계. 개라고 썼습니다. 사람을 개라고 불렀어요. 학생들이 고함칩니다. 사상 고백하라. 내가 숨긴 죄를 말하라. 교장 선생님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원한 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굴복. 무조건적인 굴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단지 한 학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베이징 전역에서요. 중국 전역에서요. 똑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66년 한 해 동안만 중국 전역 1700여 개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1772명이 홍위병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분노는요. 역사상 언제나 가장 잔혹한 폭력을 낳았습니다. 1966년 8월 18일 홍위병 역사에서 첫 번째 대폭발 지점으로 기록된 날입니다. 마오쩌둥이天安門 광장 단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전국에서 몰려온 100만 명의 학생들. 광장을 완전히 붉은색으로 뒤덮었습니다. 어록을 흔들며 울부짖었죠. 주성님, 주성님.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도자가 우리를 선택했다. 이 한마디가 폭탄처럼 아이들 내면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 홍위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학생 조직이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폭력 집단으로 변했어요. 베이징 길거리마다 붉은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했고요. 학생들은 군대처럼 대오를 짜서 행진했습니다. 교사, 작가, 의사, 교수. 누구든 낡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아이들이 외친 구호를 들어보시죠. 부패한 문화는 타도하라. 당의 적은 우리의 적. 반동분자를 처단하라. 이 구호가 학교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역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은 창문을 닫고 집 안 깊숙이 숨었어요. 아이들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혁명의 주인공들 뒤에는 국가 전체의 승인이 있었으니까요. 홍위병이 무엇을 하든 그 행위는 혁명 행위로 인정됐어요. 폭행도, 살인도, 약탈도 전부요. 그리고 그 혁명은 이제 막 피비린내 나는 첫 장을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사라지는 건 사람의 관계. 마지막에 사라지는 건 사람 자체죠. 홍위병이 등장한 순간 중국은 사람을 보지 않고 성분만 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성분은 총 5가지로 나뉘었어요. 혁명 성분, 좋은 성분, 중간 성분, 나쁜 성분, 적대 성분. 이 중 나쁜 성분과 적대 성분의 기준을 보시죠. 조부모가 지주였던 집, 아버지가 외국 유학 출신, 책이 너무 많은 집, 집에 오래된 도자기가 있는 집, 외국 음악을 들은 적 있는 집, 친척 중에 반동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던 집, 종교인이었던 집.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요. 그 아이는 잠재적 반혁명가로 분류됐습니다. 더 큰 문제를 아십니까? 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15살에서 20살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홍위병들은 교실 벽에 거대한 표를 그렸어요. 10명, 20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옆에 성분을 하나씩 써넣었죠. 좋음, 의심, 나쁨, 처단 대상. 학생들이 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너도 성분 검사 받았어? 너희 집은 뭐야? 부르주아 아니야? 아버지가 대학 교수면 좀 위험하지 않냐? 이 질문들이 친구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고요. 결국 의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부모에게도요. 베이징 서쪽의 어느 집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마주하고 앉아 물었어요. 아버지는 혹시 예전에 외국 책을 번역하신 적이 있나요?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죠. 그건 오래된 이야기다. 그땐 정부가 허락한 번역일이었어. 아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서 책상 위에 붉은 어록을 챙겨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홍위병에게 압송됐습니다. 아들은 울지 않았어요. 혁명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거든요. 성분 분류는 논리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손끝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10대의 판단 하나로 끝났어요. 이것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사상적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홍위병이 이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단 하나의 책 때문입니다. 마오 주석 어록 리틀 레드북. 이 책은 혁명을 찬양하고 투쟁을 미화하고 지도자를 숭배하게 만들고 적을 증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책에 실린 문장들을 보시죠. 적을 향한 분노는 혁명의 순수함이다. 지식인은 부패한 자이다. 사상은 행동을 낳는다. 올바른 사상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 혁명은 사랑보다 강하다. 지도자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이 문장들이 수업 시간에도 나오고 집단 모임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학생들에게 암송됐어요. 밤마다 열리던 비판투쟁회는 이 책의 내용을 실행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원형으로 앉았어요. 가운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앉았고요. 그 사람이 교사일 때도 있었고 학생일 때도 있었고 가족일 때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자신의 사상적 오염을 고백하라. 어디서 어떤 책을 읽었는가? 혁명에 충성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고백이 부족하면 책상이 넘어가고 발길질이 날아가고 구타가 이어졌어요. 문제는 아무리 고백해도 충분한 고백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만족하지 않는 눈빛을 보이면요. 폭력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비판회가 끝나면 아이들은 어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붉은 감정이 내부를 완전히 장악한 채로요. 그 감정은 다음날 새로운 폭력의 재료가 됐습니다. 1966년 8월. 중국 역사에서 붉은 8월이라 불리는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만 베이징에서 2,000명 이상이 폭력으로 사망했어요. 그중 상당수가 교사와 지식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붉은 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이 떨린다고 하네요. 특히 한 사건은 지금도 베이징 교육계의 금기처럼 남아 있어요. 베이징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 그 학교 부교장이었던 비엔중인이라는 여성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친절했고 문학을 사랑했고 가난한 학생들을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지식인이었어요. 그 이유 하나로 홍위병의 타깃이 됐습니다. 1966년 8월 5일. 그날 교정에서 수십 명의 학생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분노에 찬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그녀를 운동장 한복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목에 종이판을 걸었죠. 반혁명 분자. 비엔중인이 말했어요. 얘들아, 제발 이러지 마. 선생님이 뭘 잘못했니? 그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말이 바로 죄다.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폭력이 시작됐어요. 머리카락이 잡혀 뜯겨나가고 곤봉이 날아오고 신발 끝이 그녀의 몸을 강타했습니다. 경찰은 어디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경찰도 혁명 방해자로 몰릴까 두려워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비엔중이는 운동장 위에서 결국 숨을 거뒀어요. 5시간 동안 구타당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혁명에 기여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지금도 교내 과거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어요. 홍위병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의 기록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뭘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을 고백한 문장들입니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남아있죠. 그중 한 사람의 기록이 베이징 도서관 비밀 문서실에 보관돼 있어요. 당시 17살의 평범한 학생이었던 사람입니다. 증언 나는 17이었다. 어록을 손에 들고 있으면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날 나는 그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이미 썩었다고 생각했다. 우리 학교 담임은 내가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눈이 반짝이던 사람.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부모보다 더 진심으로 대해주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부르주아적 취향이 있다는 이유로 비판 대상이 됐다. 우리는 그를 교무실에서 끌어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얘들아,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잖니. 그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너무 역겨웠다. 가족? 혁명의 앞에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그를 밀쳤다. 그가 넘어졌다. 다른 학생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처음엔 주먹을 못 휘둘렀다. 떨려서, 무서워서.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다. 망설이는 자도 반동이다. 그 말이 내 마지막 양심을 완전히 꺼버렸다. 나는 주먹을 내질렀다. 그 순간 내 주먹 위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뼈였는지 책상이었는지 모른다. 집에 돌아왔을 때 손등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그 피를 닦지 않았다. 그게 혁명의 상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이 증언은 그가 40년 뒤 스스로 기록한 글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짧았지만 그 시대 전체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흉기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흉기로 만든 것이다. 혁명은 처음에는 거대한 불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은 주인을 가리지 않고 타오르죠. 홍위병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낡은 것을 공격하던 아이들이 점차 타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을 끌어내리고 교사와 교수들을 제거하고 문화재와 서적을 불태우고 나면 다음 타깃은 서로였어요. 홍위병 내부에서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혁명적인가? 누가 지도자를 더 잘 따른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많은 반혁명 분자를 처단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학생들은 더 잔혹한 방식으로 사상을 실천했어요. 친구를 고발하는 학생, 아버지를 비판회에 세운 아들, 스승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아이, 길 가던 노인을 기분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학생. 혁명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의 기술을 겨루는 장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한 순간 혁명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됐어요. 홍위병 조직들은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만 1967년 한 해 동안 홍위병 파벌 간 무장 충돌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심지어 군부대 무기고를 습격해서 총과 수류탄을 탈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홍위병은 더 이상 학교 소속 학생 단체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무규칙 폭력 집단이 됐습니다. 문제는요. 이 학생들의 광기를 만들고 부추긴 어른들이 이제는 그 아이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혁명은 누구의 손에서도 불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어요. 결국 1968년 마오쩌둥은 결단을 내립니다. 홍위병을 시골로 내려보내라. 기차에 태워라. 혁명적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홍위병을 도시에서 쫓아내라는 뜻이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국의 대도시는 홍위병의 폭력으로 완전히 마비돼 있었어요. 학교는 모두 폐쇄됐고 집단 투쟁회는 밤마다 열렸고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국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농촌과 광산으로 보내졌어요. 기차역마다 붉은 완장을 찬 아이들이 행선지도 모른 채 줄지어 섰습니다. 처음엔 더 큰 혁명을 위한 재배치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곧 깨달았죠. 이것은 사실상 추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농촌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교육 기회를 완전히 잃었고,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톱밥으로 만든 식품 실험까지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도시에서 혁명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시골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혁명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미래는 그날 이후 철저히 박탈됐습니다. 홍위병은 불길처럼 타오르다가 잿더미처럼 사라졌습니다. 혁명은 끝났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처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교사를 잃은 학생들, 가족을 잃은 시민들, 자신이 부모를 고발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문화대혁명은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어요. 가해자는 평생 나도 피해자였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평생 나는 누구에게 복수해야 하는가를 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다음 세대는 이 끔찍한 역사를 교과서 몇 줄로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시대는 책으로만 기억되는 시대다. 홍위병의 시대는 지금도 중국에서 완전히 언급할 수 없는 금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죠. 그러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홍위병의 시대는 아이들의 죄가 아니라 어른들이 만든 죄예요. 그 시대의 광기는 아이들의 손으로 실행됐을 뿐, 그 칼날을 만든 것은 사상과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상은 때때로 가장 순수한 이들을 끌어들여 가장 잔혹한 도구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홍위병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념이 광기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광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생각하는 능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혁명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수함이 얼마나 쉽게 광기로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다음 컬트썰에서 만나요.